미국에 있을 때 이제 생각을 10년 해보니까 이상 계셨죠? 예, 12년 정도 있었는데 네. 그 책이 참 그리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책은 이게 무겁기 때문에 네. 많이 사갖고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비쌉니다. 한국 책을 미국에서 이제 받아보려면 그래서 책이 그리운데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를 좋아했던 분이 뭐 해외에 나가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책 보기는 좀 쉽지 않고 그나마 이런 방송이 조금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겠죠. 그래요, 말이죠. 예. 그 콜롬비아에 계신 분이셨던가요? 예. 그 회사에서 원하는 책을 다 보내주고 맞아요. 있다고 예. 말씀하셨었는데 그 교수님 그때 엄청 부러워하셨는데 그 다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작품인가요? 예, 오늘은 명탐정의 저주를 소개하겠습니다. 명탐정의 규칙을 우리가 방송을 우리가 했죠. 지지난 앞에서 시간에 했죠. 했었는데 네. 명탐정의 저주군요. 저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름처럼 작품의 그 타이틀처럼 그 앞에서 다룬 명탐정의 규칙 후속편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많이 닮아 있어요. 네. 이제 뭐 그 크게 다른 점을 좀 얘기하자면은 많이 비슷한데 네. 명탐정의 규칙은 단편이고요. 앞에서 다뤘던 12편의 단편이라 그랬죠. 네. 이 작품은 장편입니다. 장편이군요. 예. 어마어마한 차이인데요. 많이 차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명탐정의 규칙은 좀 블랙 유머라 그랬죠. 아주 가벼운 단편집인데 그래요. 이 명탐정의 저주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진지한 접근법으로 쓴 장편이고요. 소설의 설정이 아주 재밌고요. 소설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 소설에 대한 본인의 철학 이 여기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미 있고 아주 좋습니다. 명탐정의 규칙하고 그 출간일이 큰 차이가 안 나네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본 출간일이 명탐정의 규칙이 1996년 2월에 출간됐고요. 그렇죠. 이 명탐정의 저주는 1999년 같은 해 10월에 출간됐으니까 8개월 차이고요. 이게 36번째 작품이군요. 작가의.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국 출간일은 2011년 3월에 나왔고요. 그 번역자, 뭐 출판사는 같은 곳입니다. 이혁재 선생님 번역하셨고요. 그러니까 명탐정의 규칙을 번역하셨던 분이 그대로 맞습니다. 번역을 하셨고 출판사도 예,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328페이지. 네요. 이 소설 그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작가에게 큰 이정표가 되는 작품이라면서요. 예. 그 지난 그 명탐정의 규칙과도 이렇게 대동소이한 이야기들인데 네. 또 뭐 몇 주 지났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해 들어보시면은 주시죠. 그 이 두 명탐정의 규칙 그리고 명탐정의 저주를 쓴 이 1996년은 이 큰 전환점이 되거든요. 그 히가시노 게이고가 본격 추리의 그 상투성을 모두 배제하고 새로운 이제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는 건데요. 네. 이후의 소설들이 이 추리 소설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후부터는 그 인간 내면의 심리 그리고 갈등을 아주 치밀하게 묘사한 인간 드라마적 작품의 주류를 이루게 되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 명탐정의 규칙 그리고 저주 다음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책들이 비밀 그리고 백야행, 도키오. 아, 도키오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정말 재밌죠. 예. 편지 이런 편지.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책들은 이게 추리 소설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네. 전혀 뭐 편지 같은 건 전혀 추리 소설 아니죠. 도키오도 좀 추리 소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밀도 그렇고요. 오히려 약간 뭐 판타지 같은 같은. 예.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 명탐정의 규칙과 명탐정의 저주 이후부터 아주 그 외연을 굉장히 넓혀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가시노 게이고를 뭐 서랍이 많은 작가다. 또 여러 가지 주제를 정말로 다양하게 사용하는 작가다라고 하는데 네. 이때부터 같아요. 199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그런 어떤 본격 추리의 어떤 상투성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 한약방에 가면 예. 그 한약재를 담아놓은 그 서랍이 되게 엄청나게 많죠. 예. 맞아요. 그 정도 되는 겁니까? 딱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게이고? 같아요. 아, 네. 진짜 딱 그거 같아요. 네. 예. 요즘 젊은 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한약방이라는 데는 잘 안 가시니까. 예. 하여간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오늘날 그 일본에서 가장 각광받는 소설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1990년대 중반, 초중반에 이런 변신을 통하여서 네.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사실 그 추리 소설이나 탐정 소설은 다 이 본격 미스터리에서 출발을 했어요. 아우,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 추리 소설의 효시라고 일컫는 소설이 있는데 뭐냐면 에드가 앨런 포. 네. 1800년대 이제 책인데 모르그가의 살인. 오, 저 이거 얼마 전에 읽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는 이런 우연히. 예. 전자책으로 읽는 거죠. 예, 예. 그 지난번에 교수님께는 예, 예.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예. 이거 뭐 광고가 되니까 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책으로 이제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간편하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에드가 앨런 포 얘기를 잠깐 하셨었잖아요. 가끔 하셨기 때문에 한번 찾아 읽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 단편집이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이 이게 모르가의 살인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게 깜짝 놀랐어요. 대표작입니다. 대표작. 범인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스포. 이거 1800년대 작품인데 이건 스포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100몇십 년 지난. 그러면 이건 넘어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 전형적인 아주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는 소설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이후에 뭐 셜록 홈즈는 교수님이 완전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셜록 홈즈는 본격물이고 저는 사실 본격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 셜록 홈즈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렇죠. 상당히 흥미로운데. 에거사 크리스티. 그것도 제가 완전 그렇죠. 팬이죠. 중학교 때 2학년 때 하루에 한 권씩 막 하루에 한 권씩 빨간색 표지. 맞아요. 해문 출판사. 아주 유명한 겁니다. 아주. 그래서 그거 그렇고 그때는 에거사가 아니고 아가사라 그랬어요. 저도 그거 지금 에거사라고 했는데 조금 아가사라고 해야죠. 요즘 또 에거사도 아니고 에거서. 에거서 크리스티. 검색할 때 잘 찾아야 돼요. 이거 적응이 안 돼.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와서도 그 에드거 람포. 이게 이제 에드가 앨런 포를 이렇게 일본식으로 해가지고 동경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죠. 그 예명을 만든 거죠. 이 작가도 뭐 본격 추리 작가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초기 추리 작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김내성 그 작가, 이런 분들도 추리 작가에 어서 나오라. 그렇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 본격 미스터리를 썼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만화책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만화책에도 뭐 소년 탐정 김전일, 명탐정 코난 이런 것도 다 본격물입니다. 사실 본격. 이 어떻게 보면 히가시노 게이고가 그러니까 범인을 찾고 하는 거죠. 안 좋아라 했던 이 본격물이 이렇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게 본격 미스터리가 이게 조금 단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초기에 많이 볼 때는 좋아요. 그런데 뭐 지금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용한 본격물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시간이 이런 책을 많이 보면요, 약간 식상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에거서 크리스티는 그러니까 할 또 틈이 없어요. 작가의 또 역량이에요. 또. 그러니까 에거서 크리스티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한 시점 이후에 다작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 질이 갑자기 높아요. 그래서 이걸 연구한 분들이 무슨 외계인 뭐 접촉설도 있고 별게 다 있고 이렇게 잠수를 탔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활동 안 한 그때가 아주 유명한 있었죠. 시기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죠. 그러네요. 아주 약간 그런 어떤 그 재밌는 일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물이냐 아니냐보다는 이제 작가의 역량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완성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명탐정의 저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신 방송 일반편이고요. 다음과 그 다음 2회에 걸쳐서 스포일러 방송을 하게 돼요. 스포일러 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읽고 난 다음에 방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들으셔도 돼요. 일반편입니다. 그래서 그 스포일러 버전 방송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겠습니다만 간단하게라도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나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알 수 없는 세계로 이끌려갑니다. 그곳은 생긴 이유도 역사도 알 수 없는 저주받은 마을이었어요. 마을의 도굴품을 찾아야 하는 운명에 놓인 나의 앞에서 연달아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수수께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금단의 책이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저주의 봉인이 풀린 마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궁금합니다. 이 책 가져오셨나요? 이것도 안 갖고 왔네요. 책 많이 들고 오는 바람에. 줄거리 요거 너무 읽고 싶잖아요. 너무 읽고 싶죠. 이거 완전히 줄거리 저도 읽으면서도 와 이거 엄청난 줄거리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무슨 표지만 잔뜩 들고 오시고. 제가 표지를 중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또 다음번에 스포일러까지 다 방송에 나갈 건데 읽은 재미가 상당히 사그러들겠죠. 빌려주시고 내가 한 1년쯤 있다 읽으면은 처음 읽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에는 본격 미스터리 소설에 나오는 전형적인 3가지 유형이 나온다라고 이제 교수님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반적으로 그 본격물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이 그 밀실 트릭, 또 뭐 사라진 범인, 사람은 죽었는데 분명히 있어야 될 범인이 없어졌어요. 바로 뭐 현장에 갔는데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느 고립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과 범인 찾기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에서도 그 중요한 세 파트가 있어요. 네. 세 장이 있는데 금방 말한 세 가지의 그 본격물에서 자주 사용되는 트릭과 설정을 사용합니다. 우선 그 밀실 트릭이 나오는데 잠긴 방에서 한 사람이 죽어요. 오. 권총으로 자살한 거예요. 네. 그것처럼 보여요. 네. 왜냐하면은 문이나 창문이 다 잠겨 있기 때문에 타살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탐정 덴카이치는 덴카이치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아, 그 명탐정 경감도 같이 나오고. 예. 아, 경감도. 예. 두 사람이. 근데 진짜 명탐정이 아니잖아요. 그 명탐정의 그 뭐였죠? 저 규칙. 거기에 거기서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도 약간 좀 그래요. 사실은 그 덴카이치가 아니에요. 추리 작가였어요. 근데 다른 세상으로 가면서 자기가 탐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뭔 얘기야 또. 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얼마나 읽고 싶겠어요, 제가. 정말 재밌죠. 네. 재밌어요. 네. 그런데 이게 약간 놀리려고 지금 방송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 아니, 근데 이 책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안 보신 분들은 약간 작가가 막 그냥 놀리는 것 같아. 막 엉뚱한 게 막 나오고 굉장히 유머러스한 것들이 나와요. 진지한데 이 책은 진지한 거예요. 근데도 어쨌건 요 덴카이치는 탐정으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탐정으로 나옵니다. 막 그냥 다 해결합니다. 명탐정이에요. 아, 실제로. 예. 그럼 규칙에서하고는 좀 다르네요. 달라요, 조금. 근데 규칙에서도 막 다 해결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 밀실 살인을 이제 목격을 하는데 이 탐정 덴카이치가 이거는 전형적인 밀실 살인이라고 선언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밀실 트릭은 무엇인지 밝힙니다. 아주 기발한 트릭이 있는데 저는 뭐 좀 기발하다기보다는 좀 웃기던데.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 사라진 범인이에요. 그 탐정인 덴카이치가 어느 작가의 집을 방문하는데 방문하자마자 작가가 다른 방에서 살해를 당해요. 근데 바로 갔는데 범인은 사라지고 없어요. 도저히 사라질 수가 없는 집의 구조거든요. 범인만 홀연히 사라졌어요. 그 집에 있던 작가의 그 문화생들이 혹시 죽였을까 했는데 모두 다 알리바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탐정 덴카이치가 푼다. 뭐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고립된 산장에서의 살인. 그것도 이제 본격물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어느 고립된 산장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전기는 끊어지고 산장은 고립됩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 하나하나가 죽어나가는데 죽은 자 옆에는 의문의 메시지가 담긴 쪽지가 떨어져 있어요. 이 탐정 덴카이치는 살인자는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선언하고 누가 범인인지를 밝힙니다. 아, 흥미진진하네요. 예, 흥미진진하죠. 예, 앞서 다뤘던 명탐정의 규칙하고 비슷한 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작가는 그 명탐정의 규칙에서 자신이 여태까지 추구했던 본격 미스터리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그랬잖아요. 그 철학이 명탐정의 저주에도 이어집니다. 명탐정의 저주 띠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일본 추리 소설계를 발칵 뒤집은 양심 선언적 소설 명탐정의 규칙의 완결편. 예.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건 띠지도 안 갖고 오셨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본격물로 자기는 돌아오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좀 일본 추리 소설계를 발칵 뒤집은 뭐 선언이다 이렇게 할 정도죠. 이것처럼 그 명탐정의 저주는 앞선 명탐정의 규칙에서 작가가 피력한 범인 잡고 트릭을 발견하는 본격 미스터리가 아주 식상하다는 자신의 철학을 장편 소설로 승화시킨 작품이고요. 앞선 그 명탐정의 규칙에서는 본격 미스터리에서 사용된 여러 트릭과 본질들을 하나하나 단편으로 다뤘는데 이 작품이 그 명탐정의 저주는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존스? 기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뭘 발굴하고 다니는 발굴하고 뭐 지하실에 뭐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악당까지는 나오진 않는데 뭐 그런 게 나오고 아주 흥미있는 그 설정의 장편 소설이고요. 그리고 일단 어쨌거나 이 책은 그 본격 미스터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다룬 책이고요. 그 작가의 거기에 추리 소설에 대한 철학이 엿볼 수 있어서 아주 그 재밌는 책이고요. 이 책의 그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입니다. 주인공이 현실 세계로 이제 돌아와요. 아, 덴카이치? 가짜로 갔다가 이제 작가가 되는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작가였기 때문에 출판사 편집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출판사 편집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작가,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가 추리 소설에 대한 철학을 아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덴카이치 목소리인 거죠? 이거는 저기죠. 덴카이치 목소리는 네, 그렇죠. 덴카이치죠. 리얼리티, 현대적 감각, 사회성 이 세 가지를 건축으로 삼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추리 소설계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트릭이라든지 범인 알아맞히기 따위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는 요즘 인기 있는 젊은 작가들이 쓴 클래시컬한 본격 미스터리들을 신나서 깎아내렸던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느니 외국에서는 성인들은 읽지 않는다느니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제 추구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리얼리티, 그리고 현대적 감각, 사회성. 이 사회성이라는 단어가 참 이 방점을 찍을 만하다. 그렇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예.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또 히가시노 게이가 흥미있는 인터뷰를 한 게 있군요. 예, 이것도 그 세일러 마스님이 번역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네요. 예, 그럼요. 예. 이 작품은 제가 본격 미스터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소설로 써보자 하는 것에서 시작했고 진솔하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읽고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제 본격 미스터리에서 멀어지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결론 지은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딱히 본격물에서 멀어지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냥 그 당시부터 본격물에 걸맞은 트릭이 그다지 떠오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본격을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신은 본격은 쓸 수 없다고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작가가 참 솔직한데 예. 자기가 싫어했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뭐 좋은 아이디어의 트릭 같은 것들, 본격물에서는 트릭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것이 뭐 그다지 떠오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출판사에서는 세상에 그거를 그렇게 했네요. 무슨 양심 선언적 소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네요. 그렇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작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독자 서평도 네. 좋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작년에 읽은 명탐정의 규칙은 내겐 최고의 추리 소설이다. 그런 책의 후속작이라 할 수 있는 명탐정의 저주가 나왔다는데 어찌 안 살 수 있을까? 이거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바로 그분 아닌가요? 목록에 뜨고 책 소개를 본 순간 바로 구매 버튼을 눌러버렸다. 다 읽고 난 후에 느낀 점은 한편의 추리 소설로도 크게 나무랄 데 없고 동시에 본격을 패러디한 작품으로도 뛰어난 이 소설. 추리라면 역시 본격이라는 신념을 가진 나로선 즐겁게 읽었으면서도 뭔가 아련함이 남는 느낌이었다. 예. 명탐정의 규칙만큼이나 특이했던 다른 말이 필요 없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이다. 마치 명탐정 코난을 텍스트화한 느낌이야. 교수님 쓰신 거 아닙니까? 만화도 좋아하고 추리도 좋아하고 본격 추리 소설의 작별을 고한 그의 다음 작품이 기대된다. 작별 고하지 않았다니까요. 교수님 끝으로 이 명탐정의 저주 총평을 좀 해주시고 맺겠습니다. 앞서 다룬 그 명탐정의 규칙과 이번에 다룬 명탐정의 저주를 통해서 왜 히가시노 게이고를 제가 좋아하는지 알게 됐어요. 네. 그가 가진 그 반골 기질, 예. 뭔가 남과는 달라야겠다는 고집. 근데 교수님은 참 체제 수능형이신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속으로는 또 속으로는 또 느낌이시구나. 그러니까 좀 다른 거를 좋아하거든요. 예. 평이한 것보다. 그리고 창의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가로 데뷔한 후에 5년이 지나서부터 이 히가시노 게이고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추리 소설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패러다임 변화를 그 이룩해 내므로써 아주 그 큰 성공을 이제 거두는데 거기에 그 이정표가 되는 네. 두 작품이 명탐정의 규칙과 명탐정의 저주라고 생각합니다.